제가 요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미 요 부분 뒤에 이제 그 이후에 트럼프 취임후에 그거. 자, 미국의 전반적인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안보고 하나는 경제입니다. 그죠? 안보는 동맹 정책인데 위에 이제 프로텍션 래킷이라는 말이 사실 저는 트럼프 일기 때 제가 문재인 정부였지만 제가 신랄하게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썼다가 제가 어마어마하게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저를 자르려고 그랬습니다. 원래 국립외교원장은 재임이 가능한 자리였는데 제가 미련 없이 던져버렸는데 기분이 나빠서 그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삥 뜯는 미국과 빵 셔틀하는 한국. 그런데 민주당 정부가 등장하면서 저 말을 쓰더라고요. 저 프로텍션 래킷이 뭐냐 하면요, 보호비 갈취라는 것이 마치 마피아가 우리나라의 조직폭력배가 구역을 지켜주면서 삥을 뜯는 거죠. 저는 한테 들은 줄 알았어요. 민주당이 공화당 트럼프를 비판하는 말이죠. 프로텍션 래킷이라는 말입니다. 보호비 갈취. 지금 트럼프 하고 있는 짓이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미국을 약하게 만드는 건 동맹국이고 우방국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준 것부터 내놔. 정산. 이때까지 보호비 니들 보호비도 안 내고 안보 무임승차했지, 관세도 안 되고 미국 시장 마음대로 했지, 돈 벌었지, 다 내놔. 이게 관세고 이게 바로 동맹 분담금입니다. 근데 단순히 분담금만 내는 게 아니고요, 각 국가의 방위비를 1기에서는 3%까지 하는데 지금은 5%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맹 정책입니다. 공정거래, 저 경제는 뭐 이건 이미 다 설명을 했고, 트럼프에 대한 한국 내의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네요. 동상이 자기 사모부자 5월 동준 거야? 서로 다른 침대네요. 지금 발견해서 맨날 이렇게 강연했는데 아니네요. 예,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실제로 침대는 다르네요. 이상 동몽인가 봐. 진보 쪽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부활될 거다. 2018년의 초. 실제로 아직도 그렇고. 저는 그 가능성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국 핵무장입니다. 엘브리지 콜비라고 지금 국방 차관이 됐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에 핵무장을 해야 되는 기정사실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근데요, 트럼프는 치열하게 뭘 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철구를 위협한다고 해서 핵무장을 해주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둘 다 뺏깁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무장 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하고 파탄 나고요. 국제사회에서 이미 제가 여러 번 방송이나 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세 번째로 핵무장 위험한 국가로 보여되어 있습니다. 핵 전문가 커뮤니티에서 1위가 이란,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 3위가 한국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핵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농축시켜야 되고 핵 연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핵무장론 때문에 한국한테 이런 걸 허락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지금 와서 일본처럼 핵 잠재력 확보는 절대적으로 못합니다. 왜? 이미 한국은 위장 핵개발 국가로 찍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간 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찬물을 좀 끼얹어 준 것 같은. 왜냐하면 국민들은 아무 질문하지 않고 핵무장 해야 된다 그러면 전부 다 찬성, 70% 정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개방형 동상국가로 갖고 있는 국가, 북한도 저렇게 오랫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이뤘는데 한국이 그 길을 하면 한국 경제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 오른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 보시고 왼쪽에는 그건 가능하냐? 저는 트럼프가 곧 손을 내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국 패신 논란 그거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반도에 드리워진 긴장을 낮춰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방해 공작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북미가 만나게 하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지분을 우리 없이 둘이 협약을 못하게 한다는 걸 끊임없이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겉으로는 만나서 전체 약속을 해줄 수 있지만 실천하는 부분에서 한국 도움 없이는 해줄 수 없고요. 그러면 둘이 살 수 있느냐 질문부터 제가 할게요. 그러면 대답부터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5년 전에 아니죠. 7년 전에 북한이 아닙니다. 지금. 그때보다 엄청난 핵 전력을 강화시켰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는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북한하고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러시아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수백 명 수준 북한이 판 무기 정도 다루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건설 엔지니어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용해서 저는 이것도 외환제로 나중에 반드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천만다행인 것이 살상무기 공급하기 전에 파병하기 전에 윤석열을 파면시킨 것은 엄청나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러시아 관계도 파탄날 뿐 아니라 우리는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해서 북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북한이 2019년에 하노이에서 엄청나게 뒤통수를 크게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현찰 박치기 하자 그럴 겁니다. 그때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참 북한으로서는 드문 거였습니다. 북한은 항상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나온 게 북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018년 북한이 먼저 풍계리 없애고 동창리 없애고 핵실험 가동 중단시키고 그렇게 다시는 않을 겁니다. 저는 계속 메아리 치는 게 뭐냐면 2019년에 하노이에서 깨어지고 나서 최선희가 나와서 미국과 한국은 향후에 절대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할 거다. 참 북한 진짜 진실만 말하는 것 같아요. 옆부분 끼워가지고 제가 밈으로 나오면 전 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그 북한이 미국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잖아요. 신뢰할 정도로 그러면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찬스는 기회는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핵무장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핵 개발하는 것도 어렵듯이 불가능하다면 북한이 제가 이거는 사실 1기 때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제안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CBID 그게 너무 신화처럼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 북한이 그 당시에 두 개를 포기했습니다. 미래의 핵실험하고 하는 만드는 미래핵을 일단 중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핵 돌리고 있는 것을 중단시켰어요. 제가 그때 뭐 과거의 핵은 북한이 미국을 신뢰할 때까지 가지게 하자고 했어요. 60개에서 100개 사이라고 50개에서 100개를 하려는데 지금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거를 북미 수교까지는 북한이 가지게 하자. 저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완벽하게 합법적인 핵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자기 안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완성품 핵은 마지막까지 가지게 해주죠. 차라리 그것이 북한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무섭게 보여야지 생존이 확보되는 겁니다. 확보된 핵은 파악된 핵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것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만약 다음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야단이 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축, 핵군축 이게 한국으로부터 나올 수 없거든요. 기존의 북한의 주장인데 근데 미국이 핵군축을 들고 나서 북한의 핵의 위험성을 동결시킨다면
핵 동결 또는 핵 구축에 나선다면, 그게 트럼프가 밀고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핵무장 가능성보다는 플러스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어려울 것이다. 20분 남았네.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 달성의 딜레마인데, 저는 이것도 아까 제가 미국에만 쓸 수 있는 다음 정부의 지도자의 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평화도 이 결기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틸레마라고 그러는데, 딜레마인데, 이 빨간색은 아시다시피 보수입니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평화가 가능하다 또는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파랑은 남북협력이나 화해를 통해서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걸려있는 게 지금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억지로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을 막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 그것이 아무리 과장된 위협이라고 하더라도 정당성이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넘쳐서 제가 아까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5위의 군사력과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또 미국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실제로 박근혜 때 우리가 핵개발을 해야 된다고 나왔을 때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한국의 전장이 좁아서 첨단 재래식 무기와 북한의 핵이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두 핵을 가지고 공포의 균형을 이룬다면 그것은 미국, 소련 정도지. 한국의 전장에서는 한국의 월등한 재래식 군사력과 미국의 해구산이 불안전하더라도 이걸 둘을 합치면 한국이 핵을 가지지 않고도 북한과 공포의 균형, 다시 말해서 억지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긴장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거를 윤석열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은 언제 강하냐 하면, 한미동맹은 이제 점점 한반도 평화의 안티테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맹은 본질적으로 평화와 안티테제입니다. 군사동맹이니까요. 동맹이 가장 강할 때는 가장 위협적일 때. 그게 75년 유신 때 가장 강했죠. 남북이 전쟁 직전에 있을 때 한미동맹은 가장 강합니다. 역설적으로 남쪽에서 한반도가 진짜 평화를 이루려면 뭐가 걸림돌이 되어야 되냐면 한미동맹이 걸림돌이 됩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논리적인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안 받아들여요. 제가요 수많은 지도자들 다 만났습니다. 컨설팅하는 자문, 대통령, 하나같이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진보적. 전 보수를 잘 안 불렀어요. 야당 지도자부터 해서 공통적으로 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반미주의가 아니기를 증명하고 싶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나 그래도 네가 생각하는 반미 아니야.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유력 후보한테 좀만 참으라고. 미국하고 불편한 이 긴장이 나중에 정말 유용하다고. 내가 반미가 아니고 친미라고 얘기하는 순간 미국은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다음 정부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매우 친미적인 인사들을 중용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에 대한 그런 데 가서 연구소 가서 연설합니다. 패턴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선일보가 한미동맹 흔들린다고 때립니다. 그럼 이걸 받아가지고 빅터 차가 한미동맹 흔든다 그럽니다. 그럼 또 이걸 또 조선일보가 받습니다. 핑퐁을 하면서 한미동맹 너무도 정상인데 진보 정부 들어갈 때마다 그 길들이기를 합니다. 외신하고 있더라. 항상 하는 게 나는 압니다. 전형적인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미국 갔다 와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 그 강박이 있습니다.
제가 조 대표 만났을 때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그런 기회가 생기면 내가 미국에게 친미라는 것을 증명하지 마십시오. 저쪽이 의심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십시오. 옛날 같았으면 그것 때문에 암살할 수도 있지만 이제 미국은 그렇게 못합니다. 안 죽습니다.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 프레임 들어가는 순간 시작부터 끝까지 미국에게, 그래서 제가 가스라이팅을 표현합니다. 이걸 이겨내는 겁니다. 지금은 한미동맹의 역할이 있지만 갈수록 진짜 평화는 동맹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한미관계는 깊어져도 좋지만 군사동맹은 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부족해요. 우리가 미국을 활용해서 우리가 군비 확장하는 것보다는 이용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좋습니다. 해우산이 찢어질 우산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나중에 미국이 쇳까버리면 우리는 당합니다. 근데 모든 억지는 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합리성에 기반해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